그러면 지금 환율은 한 1322원대로 상당히 좀 높은 편인데 앞으로의 환율은 어떻게 좀 예측을 하시는지? 제가 그 얘기만 하면 네. 답답해요. 왜냐하면 현재 경제가 그렇게 안 가르치고 있으니까. 네. 제가 얘기하는 거 반대로 가르치고 있으니까. 근데 현실이 더 중요하지 이론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네. 예,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네. 우리 환율은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환이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은가 아니면 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은가에 따라서 변동을 해요. 네. 이 이론이 문제예요. 현실이 문제예요. 이 이론은 현실을 보고 인간이 추출한 논리잖아요. 그럼 현실을 먼저 봐야죠. 세계사적으로 환율을 상승시켜서 수출 늘어난 적이 없다니까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잠시 상승을 해요. 근데 그건 두세 달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수출이 감소한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깡통 하나하고 드럼통 하나를 합해서 두 개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수출은 총 매출액이에요. 예. 그리고 GDP는 이건 부가가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하려면 기준을 일치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매출액이든 부가가치든. 네. 이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일치시키더라도 수출은 우리나라 GDP의 10%가 안 돼요. 지금 9.5에서 9.7 정도 왔다 갔다 해요. 오. 매년 좀 달라져요. 반면에 내수는 90%가 훨씬 넘어요. 94, 5%잖아요. 그러면 환율이 떨어질 때 내수가 확장되겠어요? 환율이 상승할 때 내수가 확장되겠어요? 당연히 환율이 떨어져요. 그럼요.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수입해오는 주요 자원 가격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같은 소득으로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게 되잖아요. 네. 그럼 경기는 당연히 상승해요. 그래서 환율이 하락할 때 내수가 확장되면서 경기를 상승시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세계사적으로 보더라도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한 나라는 경제 번영을 누렸어요. 이거 장기간 그랬어요. 단기간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광기가 이제 패닉으로 이어지고 또 패닉이 이제 폭락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 이제 금융위기로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지금 우리의 이 사이클에서는 어디쯤 와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제 이것도 답변 드리기 전에 이 말씀 먼저 드릴게요. 네. 그 세계 경제사, 또 특히 우리나라 경제사를 연구해 보면 그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예. 광기는 대체적으로 한 3년간 지속이 돼요. 3년. 네. 3년 정도 지속이 돼요. 그다음 패닉은 반년에서 1년. 짧네요. 예. 네. 그리고 붕괴도 반년에서 1년 정도, 네. 이 정도 지속이 돼요. 예. 그 다음에 붕괴가 일어났으니까 그럼 이제 수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새로운 저축이 축적이 돼야 수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한 6년, 5년에서 6년 정도의 장기 정책이 와요. 네. 그래서 광기 3년, 광기 패닉 반년에서 1년, 네. 또 붕괴 반년에서 1년, 네. 그리고 5, 6년 정도의 장기 네. 정책이, 침체기, 예. 이런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을 보면 주식시장은 거품이 생긴 적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1989년 4월 달에 주가가 1,004까지 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당시에 미국의 다우지수는 2,600이었어요. 와.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겨우 2,60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미국은 35,000에서 왔다 갔다 해요. 10배가 됐어. 미국은 한때 36,000까지 네. 갔잖아요. 미국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지나치게 과소평가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은 거품이 생긴 적이 없어요. 붕괴될 게 없는 거예요. 그 심지어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그래도 주식시장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몰려가면서 일시적으로 주가 코스피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요. 그때조차도 그렇게 뭐 폭등한 건 아니었다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요. 아직 우리 기업 가치는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어요. 반면에 부동산은 네. 여러분들 겪으셨잖아요. 영끌족들을. 예. 지금 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은 대체적으로 4배에서 5배 올랐잖아요. 2억짜리는 10억짜리 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거품이 심하게 끼어 있었죠. 근데 이게 2021년도에 패닉이 왔고 2022년에 본격적으로 붕괴가 왔어요. 네. 하반기부터는 이제 그 붕괴 속도가 엄청 빨라서 연말까지 밑이 어딘지 모를 줄로 빠졌잖아요. 예. 근데 다행히 올해 들어서는 급매물들이 다 소화되면서 네. 주춤주춤하고 멈춤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더니 2, 3월 지나면서 슬금슬금 오르려고 그래요. 네, 네. 그러다가 다시 빠지고 또 오르려다 또 빠지고 그러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금융위기가 눈앞에 닥치고 있을 때는 그 등락이 굉장히 심해요.
지금 미국이 특히 그런데 미국이 연말쯤에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금융위기가 진행을 하게 되면 네. 그게 세계 경제 전체를 전염시킬 거고 예. 그렇게 해서 벌어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를 덮쳐온다면 그렇지 않아도 낮은 수준인 우리 주식시장도 더블 딥이 올 것이고 그쵸. 부동산 시장은 당연히 더블 딥이 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가 어떤 단계냐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지금 장기 정책에 들어갔는데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덮치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겠어요? 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친 다음에 얘기합시다. 저는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려요. 그렇죠. 그게 어떤 계기로 인해서 시작될지 모르니까. 아이, 그럼요. 예, 참 어렵습니다. 그 시기랑 그 이유를 예측한다는 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2008년 금융위기 때를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예. 2008년 금융위기 때 제가 기억하기로 대한민국은 큰 파도 없이 그냥 지나갔었던 걸로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름 그때 선방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제가 이 책을 보니까 2008년 금융위기를 더 현명하게 좀 극복을 해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를 좀 돌이켜 보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08년 말에 터졌던 금융위기를 우리나라가 좀 비교적 성공적으로 극복한 건 사실이에요. 예. 근데 우리나라가 더 성공적으로 극복한 나라가 많거든요. 아, 그랬나요? 네. 아이, 그럼요. 제가 그 수치를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니까 이걸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때 워낙 유럽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진국들이 어려우니까 우리나라가 나름 잘했네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우선 그 말씀부터 드릴게요. 2008년도 그 하반기에 진행됐던 미국의 금융위기는 네. 거의 대공황급이었어요. 엄청 늦죠. 거의 100년 만의 위기였어요. 예. 그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됐었고 미국이 그걸 하기 위해서 온갖 정책을 다 동원했어요. 그래도 못 막았어요. 그래서 미국이 결국은 G7 갖고도 안 되니까 G20의 정상들, 국가 수반들, 그리고 재무부 장관, 중앙은행 총재들까지 다 모이게 해서 미국이 모범을 보일 테니까 우리 함께 이번 금융위기를 극복합시다. 그렇게 제안을 해서 다른 나라를 동의를 하니까 미국이 실제로 모범을 보여요. 그래서 2008년 말에 번원통화를 2배를 늘려요. 그리고 기준금리도 5%에서 0.25%까지 계속 줄여요. 또 재정지출도 그때 당시에 7천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을 해요. 그렇게 해서 진행되던 금융위 신용 파괴 작동을 차단해내요. 네. 그래서 바로 2009년 잠시 이 경기가 후퇴했다가 살아나요. 미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더 나았었는데 우리나라는 2009년도에 0.7% 성장을 하고 또 2010년도부터는 바로 6.5% 성장을 해요. 마이너스 성장이 없었네요, 당시에. 그래서 그 6.5% 성장하는 걸 두고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했다고 얘기하는데 네. 경제정책 실패한 나라에 비해서는 성공적이었어요. 네. 근데 경제정책 실패하지 않은 그러니까 성공한 나라들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 일단 싱가포르하고 파라과이는 14.5% 성장률을 기록해요. 오. 필리핀 12.2, 대만 10.9, 네. 중국 10.4% 이런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다고요. 아시아를 위주로 해서 성장률이 상당히 높았네요. 예. 물론 이제 그 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거나 성장률이 낮았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크게 보였어요. 그래도 이 실적은 우리나라 6.5%에 비해서는 훨씬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예, 성공적으로 극복한 건 사실인데 과도하게 네. 그걸 선전을 해냈어요. 예, 그러면 이제 2008년 같은 비슷한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그런 과거와 같은 해결책을 좀 써볼 수는 있겠네요. 근데 이제 경제 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 이 책을 보니까 되게 비중 있게 다뤄주신 부분이 바로 이제 환율에 대한 거였는데요. 그 환율을 경상수지와 그리고 우리 자본수지를 가지고 좀 앞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환율은 한 1322원대로 상당히 좀 높은 편인데 앞으로의 환율은 어떻게 좀 예측을 하시는지? 제가 그 얘기만 하면 네. 답답해요. 왜냐하면 현재 경제에 그렇게 안 가르치고 있으니까. 네. 제가 얘기하는 거 반대로 가르치고 있으니까. 근데 현실이 더 중요하지 이론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네. 예,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네. 우리 환율은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환이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은가 아니면 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은가에 따라서 변동을 해요. 네. 그러면
국내 그 외환 수요와 공급은 무엇이 결정하겠어요? 이건 수출. 국제 수지가 결정을 해요. 네, 수입과 수출. 근데 국제 수지는 둘로 나뉘어요. 네. 하나는 경상 수지, 하나는 자본 수지. 네. 또 이것도 저 자본 수지도 한국은행에서 묘하게 또 변경을 해놨던데 네. 자본 수지로 해야 돼요. 근데 어떻든 간에 이제 그거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본 수지는 첫째는 이자율에 영향을 받아요. 네. 국내 이자율이 다른 나라 이자율보다 높으면은 자본 수지는 흑자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장률이 높으면 또 자본 수지가 흑자를 기록해요. 왜냐하면 성장률이 높다는 얘기는 부가가치 창출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다른 국제 금융자본이 국내 경제에 투자를 하게 되면 더 큰 이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장률이 높을 때 자본 수지는 흑자를 기록해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거는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할 때 자본 수지는 흑자를 기록해요. 반대로 네. 환율이 상승하면 자본 수지는 적자를 기록해요. 자본 수지는 이 세 가지 변수가 결정을 해요. 네. 경상수지는 최대한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성장 잠재력과 국제 경쟁력이 결정을 해요. 네. 특히 국제 경쟁력이 결정을 해요. 근데 이 국제 경쟁력은 과학기술력이 결정을 해요. 근데 이 과학기술이라는 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돼요. 하나는 경제적인 수준, 하나는 과학적인 수준. 두 개로 나눠봐야 돼요. 네. 이 과학적인 수준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과학적인 기술 수준이에요. 경제적인 기술 수준은 뭐냐면 그걸 얼마나 싸게 만들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네. 근데 경제에서는 경제적인 기술 수준이 과학적인 기술 수준보다 월등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경제적인 수준의 과학기술 이게 얼마나 빠르게 높아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경상수지가 결정이 돼요.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경제 내에 이런 변수들이 그러니까 자본수지와 경상수지가 제 아무리 큰 역할을 하더라도 여기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정부의 경제정책이에요. 정부의 환율 정책이에요. 이 환율이라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책적인 수단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네요. 시장의 기능보다 네. 더 뛰어난 경제 관련은 없어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뭐 간혹 있기는 있죠. 시장을 이겨내는 경제 전문가들도 있고 투자자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경우는 아주 희귀하고 일반적으로는 시장의 기능이 경제 관료의 역량보다 훨씬 뛰어나요. 경제 관료가 역량이 또 뒤떨어지는 경제 관료가 시장에 자꾸 개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좀 망칠 것 같습니다. 경제를 과도하게 혼란시키는 일을 해요. 특히 이제 환율을 상승시키면 수출이 증가하고 경기가 호전된다. 이건 현실에 의해서 여러 번 증명이 됐어요. 일본이 지금 1991년부터 지금까지 30년 이상 초장기 저성장을 하잖아요. 지금도 그 근원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 하는데 다 틀렸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플라자 합의부터 이어져 왔던 그 환율의 불안정성이 그 잃어버린 잃어버린 30년을 좀 초래했다는 얘기예요. 일본의 환율 정책이 마냥 실패한 것은 아니에요. 네. 1980년대 말까지는 그게 대단히 성공을 해요. 그래서 그 플라자 합의 직후에는 2년 동안에 일본의 대달러 환율이 240행대에서 120행대까지 떨어져요. 120행대까지 반토막 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수출은 호조였었고 경상수지 흑자는 더 커졌어요. 그때까지는 성공했어요. 근데 그 뒤로 그 일본의 그 부동산 그리고 주식시장 거품이 꺼지고 이제 금융위기가 진행되면서 경기가 급강했잖아요. 네. 경기가 급강하니까 96년도부터 줄기차게 환율을 상승시켜서 수출을 증가시키자. 수출을 증가시키면 이제 경기가 호전될 것이다. 그 정책을 거의 한 5년마다 반복해서요. 저는 여기서 사실 수장님 충격적인 부분이 뭐냐면 일본이 그렇게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이 초래됐을 정도로 그 위기에 빠졌던 거는 환율이 하락해서다라고 하는 게 너무 강력한 인식으로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플라자 합의 이후에 한 5년 정도 후에 환율을 상승시켰던 그 전략이 오히려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난 30여 년 동안 네.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는 대규모였어요. 수천억 달러였다고요. 근데 환율은
떨어졌다 상승하고 떨어졌다 상승하고 그래요. 맞아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경상수지 흑자라는 게 뭐예요? 달러가 일본 경제에 그만큼 추가로 공급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럼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일본 엔화 가치는 올라야 되잖아요. 네. 일본 정부가 환율 떨어지면 수출이 안 되니까 안 된다 해서 인위적으로 엔화 환율을 끌어올려요. 그 일을 반복했다고요. 그게 오히려 이 좀 회복을 늦추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처음에는 환율 방어를 위해서 외환보유고를 쌓았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았어요. 네. 근데 90년대 후반부터서는 그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 투자라는 미명하에 해외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쳐요.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로 유출시키지 않으면 일본 엔화 환율이 떨어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유출을 한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을 즉각 해외로 유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내수는 당연히 수축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일본 경제는 초장기 저성장을 하는 거예요. 지난 30년 동안에 연평균 성장률이 0.8%라니까요. 네. 경상수지가 흑자이면서 성장률이 0%대인 사례가 세계사에 하나도 없어요. 일본 정부처럼 환율 방어 정책을 그렇게 줄기차게 펼치는 나라도 세계사에 찾아보기 어려워요. 세계적으로 보시라고요. 네. 경상수지 흑자가 과다한 나라들은 물론 초기에 한 20년 정도는 성장률이 높아져요. 네. 근데 20년 이상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외환보유고 쌓는 게 부담이 돼요. 외환보유고 쌓으려면 화폐 발행해야 되잖아요. 또 재정 지출 증가시켜야 되잖아요. 이게 한계 오니까 한 20년 정도 지나면 반드시 이제 해외 투자라는 미명하에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로 유출을 시킨단 말이에요. 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독일도 그렇고요. 대만도 그렇고. 경상수지 흑자인 나라들은 대부분 성장률이 낮아요. 중국도 91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92년도부터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커지고 200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경상수지가 과다해져요. 네. 그 20년 이후인 지금을 보시라고요. 일본이 하고 있는, 일본이 실패했던 그 정책을 그대로 펼치고 있잖아요. 이 지금 중국 위안화 환율은 한때 6.1달러당 6.1 위안까지 떨어졌었어요. 네. 지금 7위안을 넘어섰잖아요. 일본하고 똑같은 짓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 중국 경제에도 앞으로 이제 일본처럼 초장기 저성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2010년대 이래로 지금 점진적으로 일본을 따라가고 있어요.